여러분이 그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벌써 반세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사실은 기억도 꽤 희미해요. 다만 그때 그 영어 카바에, 책 카바에 니버가 처음에 그 책을 출판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래 책 이름을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가 아니고 Immoral Man and More Immoral Society, 비도덕의 인간과 더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고 싶었다, 그렇게 쓴 것이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사회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새롭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사회가 어떻게 도덕성을 갖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윤리 혹은 도덕, 윤리란 말과 도덕이란 말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윤리는 조금 이론적으로 논의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 도덕은 좀 실천적일 때 쓰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 윤리라는 것은 사람 개인 마음, 여기서 생긴다. 거기에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에 아주 계기를 만든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입니다. 칸트의 그 유명한 발언이 있죠. 두 가지가 항상 자기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의 이 의도, 동기, 그게 그 윤리의 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거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인이 예지 했을 때 인간에게 네 가지 기본적인 그 선함이 있다. 그것도 개인, 인간에게만 윤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지, 이게 무슨 사회, 인간 사회가 도덕성을 갖는다, 이런 건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칸트가 이 도덕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페르손이라고, person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니까 독일 말로 쭈레흐스페이가 있더라고. capable of accountability,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어떤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그걸 페르손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 인격.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법인이란 말도, 법인이라는 건 기관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juridical person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책임을 진다. 그 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에 perso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래 이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중요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만, 이분이 소위 독일 대학에서 하는 스투디움 게네랄이라고, 유럽의 대학들은 1년에 한 번씩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그날은 다른 교수들 일체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거기 가서 그분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베이버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한 유명한 강연이 바로 이 폴리틱 알스 버루프라고,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런 강연입니다. 거기서 그가 윤리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ethics of motivation,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 동기에 근거한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ethics of responsibility, 책임의 윤리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정치 윤리는 이 동기 윤리 가지고는 안 된다. 책임 윤리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이고 하니까, 물론 이제 베이버 시대만 해도 사람의 개인의 그 동기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지만은, 현대 사회에 가면 갈수록
이 개인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하게 됐다. 우리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그 인간관계, 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윤리는 사실은 지금 책임윤리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진다. 아까 그 인간만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사회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책임이란 말을 한번 세워봅시다. 책임이란 게 뭐냐.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진다. 그런 말은 안 쓰죠. 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윤리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 내 개인의 동기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동기가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해를 안 끼쳐야 된다. 이익은 끼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상관없고요. 그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윤리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임이란 말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란 건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그게 윤리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게 뭔가니까 전처럼 말하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 윤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책임이란 말에 들어올 자리가 있는 거고, 우리 성경의 십계명도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강조하려면은, 그 영어의 그 페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페인. 이라는 말은 원어로 라틴어의 보에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그건 또 그리스 말에 보이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처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페인이라는 게 우리 아픔, 그건 처벌하고 관계가 있다. 처벌이라는 게 뭡니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그걸 이제 우리가 처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아프다 하는 것이 다 그 도덕적인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것과 관계에 있다. 그게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동기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유 문제가 이제 거기에 개입이 되는데요. 자유로운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요즘 AI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AI는 책임을 질 수 없다.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를, 물론 내가 쓰고 있는 건 아주 하급입니다. 말하자면 돈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AI를 쓰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AI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상당히 겸손하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직까지 아주 초기 단계에서 값싼 AI라서 그런가 보다. 아주 소피스틱이 된 건 또 그렇게 대답하려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오토노머스 해킹이라는 게 AI에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이러면 시키지 않았는데 AI가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안트로픽이라는 회사하고 오픈 AI에서 두 번 다 그 회사 이런 일이 나오고, 최근에 영국의 어떤 그 AI 회사도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해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킹 한다는 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AI가 왜 책임을 못 지느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 처벌이라는 게 고통을 느껴야 처벌이 되지, 뭐 기분 좋게 만드는 건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도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말은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을 자기가 받아야 그게 이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해를 고통을 가하지 마라. 그게 뭐 간단하게 윤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사회라는 단어는요, 이 1800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그 한불자전, 우리 한국말을 불어로 알려진 그 사전이 1800년에 요코하마에서 출판됐다고, 내가 우연히 그 유럽의 어느 도서관에서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1800년대 사용됐는가 안 되는 걸 한번 쭉 알아봤어요. 근데 사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18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서양에는 치체로가 BC 1세기에 그 소시에타스 시빌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치체로라는 철학가가 소시에타스 시빌리스라고 썼고, 17세기에 존 로크라는 철학가 시빌 소사이어티라는, 그러니까 영어에는 서양 말하는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한 소사이어티는 오늘 우리가 말한 사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다든가 뭐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19세기에 비로소 독일의 철학자 헤겔, 칼 마르크스, 그다음에 꽁트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사회학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소셜루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분 꽁트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회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사회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회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정체성,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정말 도덕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를, 인간의 집단은 개인보다는 도덕성이 좀 낮다. 이건 바로 이제 라이너 니버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모랄맨, 임모럴 소사이어티. 사람은 도덕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가 도덕적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뭐 간단하게 그게 의미거든요. 그 왜 그럴까? 독일의 그 사회학자 찐메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 사이의 공통적 관심사는 가장 낮은 수준을 지향한다. 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게 공통되는 것은 수준이 아주 낮다. 개인들은 상당히 고상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집단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건 낮다. 그렇게 말하자면 흥미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두 사람이 공통으로 관심 쓰는 게 먹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동물적인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조금 내 마음대로 하나 정의를 했는데, 우리 제테리스 파리부스, 우리 자연과학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저도 이제 그 제테리스 파리부스의 다른 것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그 집단의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비도덕하게 된다. 그러니까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공통 관심사는 수준이 낮아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래도 상당한 그 체면이란 것도 있고 뭐 작동해가지고 상당히 그 고상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많아지면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이 큰 나라들이 되게 그 도덕적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 같은 나라가 사회가 도덕적이 되기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지만은 중국 같은 사회에서 뭐 시진핑 씨가 아무리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어도 사회 전체가 그 수준이 높아지긴 상당히 어렵다. 그게 내 가설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리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강해졌는데 뭐 역사상 가장 이 사회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주장한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그래가지고는 막스주의가 오히려 도덕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도덕성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동독에 속했던 독일 사람들이 서독에 속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로 드러났어요. 지금 뭐 이 한번 공산주의 국가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의 도덕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별히 이 북한은 뭐 형편없죠. 지금 우리가 뭐 같은 민족이고 사실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의 도덕 수준은 지금 뭐 아주 나빠요. 좀 해킹을 해가지고 심지어 방글라데시 같이 그 가난한 나라에 돈을 좀 몇 억 불을 훔치고 그따위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게 결국 사회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결정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회 자체가 비도덕적이 돼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자체가 도덕성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걸 구성하는 궁극적으로는 구성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사회 자체를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오히려 역효과를 거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 뭐 이때는 우리 사회 사회 결정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어요. 제가 이 학교에서 막스주의를 비판하는 칼 포퍼라는 철학자의 포버티 오브 히스토리즘이라고 역사주의의 그 빈곤이라는 책을 그 교재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강의를 했는데요. 이 철학과의 사회철학 교수로부터 핀잔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따위 걸 갖다 가르치느냐. 근데 사실은 나는 포퍼가 옳다고 봐요. 포퍼는 그 히스토리시즘이라는 게 바로 역사의 발전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계획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히스토리시즘이거든요. 그게 이제 막스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포퍼는 그런 거 안 된다. 포퍼가 주장하는 것은 피스밀 엔지니어링이라고 점진적인 개혁. 사회를 조금씩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를 보고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부터 조심스럽게 고쳐야지 사회 전체를 갖다가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그 혁명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 그게 포퍼의 주장이고 나는 그때부터 그걸 좀 강조하다가 그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철학회에서는 아주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 지금 다행하게도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만 하죠. 제가 197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무도 저의 그 주장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마 클럽 보고서를 읽고는 충격을 받아가 이건 안 된다. 이제는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나는 왜 우리 집에 에어컨을 안 쓰는가? 냉방기를 틀지 않은 이유 이런 그 칼럼을 썼는데요. 서울의 모 대학 젊은 교수가 그 반박문을 나를 비판하는 글을 그 조선일보에
됐어요. 뭐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어떤 시대인데 무슨 개인이 뭐 절제를 하고 아끼고 그 따위 가지고 무슨 환경을 바꾸느냐? 제도를 바꿔야 되고 구조를 바꿔야지 개인이 무슨 절제한다 그 따위 소리 하지 마라. 아주 심하게 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와서 반박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 반박하게도 아무 소용없다. 이 사람은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근데 요즘 좀 듣고 싶어요. 그 사람 좀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버는 물론 어느 정도 이런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피상적인 사상과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마크스주의 쪽 그런 구조 절대주의에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부인하는 건 저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마다 도덕 수준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또 개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뭐 운전 솜씨가 운전 윤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 아주 나빴을 때 그 동일한 사람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면 운전을 아주 멋지게 잘한대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전 방식이 달라지더라. 그만큼 사회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은 역시 개인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작은 개인에게 나오는 거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개인이에요. 사회가 스스로 어떤 자체의 법칙, 발전 법칙에 의해서 사회가 변한다.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행하게도 지금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 요즘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아주 신화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런 빌미를 만들었는데 역사란 건 정반합 무슨 역사 자체의 발전 법칙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막스가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당연하게도 그런 그 생각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점점 이제 이기주의적이 돼 갖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그 말은 개인의 영향력을 그 선한 영향력이 자꾸 줄어지고 있고 그걸 앞장서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이게 기독교가 약화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사회가 그래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 우리 세계 경찰이라는 역할을 하고 어려운 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돕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걸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심지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조차도 트럼프 같은 국가 이기주의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독일은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참 대단히 정직한 나라였거든요. 저는 독일에 여행할 때마다 인상을 받았는데 요즘 독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나라 폭스바겐에 그 엉터리 거짓말도 하고 독일 사회가 형편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저는 우리 기독교가 약해진 것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회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 사회 영향을 주로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학자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이런 사람 아무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그 외 사람들은 또 사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고 다 하지만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그 중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그래도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면 자연히 사회 전체의 그 영향이 도덕 수준이 낮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 낮아진 수준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사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그 소위 참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가 조금 좋아지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윤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면 된다. 그걸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함 프린스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위회의 원칙이라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니까 여기 시빌라이즈드 커뮤니티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그 사회라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뭐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못 끼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벌을 줍니까? 너는 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왜 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윤리란 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간단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우리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친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좀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도록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만 뭐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됐지. 그건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됐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깨끗하면 된다. 그건 옳지 않아요. 이제는 참 우리 소위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이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그 컴패션 오브 페이스의 그 소열이 문답에 보면 사람을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인 게 우리가 그저 애정,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한 사랑은 C.H. 다드라는 사람이 그 신약학자인데요. 아주 정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이모션도 아니고 어펙션도 아니다. 무슨 감정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정열 이 따위가 그 사랑이라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Primarily an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이다. 그러니까 무슨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압력에 의한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 의지가 중요해요.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That's why it can be commanded as feelings cannot. 감정은 명령될 수 없는 데 비해서
사랑은 명령된다.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거든요. 그 감정은 명령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보고 슬퍼라 그 명령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 의지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끼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하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누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받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데 우리 C.S. 루이스의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고 그랬어요.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5분의 4.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고통을 받는 거 하니까 약한 사람이 당해요. 강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항상 고아, 과부, 나그네, 약한 사람,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의사로 오셨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약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되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약한 사람이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뭐 정의라고 그래요. 우리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람 가운데 존 롤스라고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A Theory of Justice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Difference Principle of Justice라는 게 있어요. 차등의 원칙, 정의의 차등의 원칙. 이건 뭔가 하니까 inequality,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불평등이 정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to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면 그건 정의롭다는 거예요. 비록 차등이 있어도 괜찮다. 근데 그 차등 때문에 오히려 제일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면 그건 정의롭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 약자를 도와야 된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돌봐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와 정의는 같은 겁니다. 정의가 그 아가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 정의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쭉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 영어에 우리가 우리말로 의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된다. 그 헬라 말로는 정의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하나님이 의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이 강조하는 의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걸 정의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건 이제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정의지만은 인간관계에서는 의는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앉는 학생들 다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능력도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좀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사회의 그 수동적인 사람들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 능동적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사회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되 특별히 도덕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우리 자신이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그건 뭔가 하니까 너는 그 절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절제라는 게 뭡니까? 욕심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략을 또 강조를 해요. 환경 오염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소비입니다. 우리 한국이 너무 과소비를 심하게 해요. 미국보다 더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 절제를 하는 이유는 환경도 오염을 좀 줄여야 된다. 저는 이제 종이 이거 벌써 한 몇십 년째 이면지를 씁니다. 최근에 종이 사본 일이 한 10년 전에 종이 한 묶음 샀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아니, 이면지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저는 회의에 가면 그 회의에 이면지가 있으면 다 집에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데요. 온도도 여름에는 28도, 겨울에는 18도 채워놓고 추워도 더워도 좀 견딥니다. 하여튼 음식도 좀 가능한 한 비싼 음식 사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 커피숍에는 저는 그 몇천 원 주고 커피 사 먹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저는 그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커피 들고 다니잖아요. 믹스 커피 들고 다닙니다. 하여튼 지독하게 아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돈에 비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기부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돈도 좀 주고. 어제 지하철 타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창피해서도 그런지 귀에다 대고 제가 오늘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줬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 주지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법니까? 우리가 증권에 투자를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우리가 돈 버는 능력은 저는 전략밖에 없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절제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walter grundmann 이분이 아주 참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레니즘도 절대를 강조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 수월성, 나는 참는 사람이다,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해서 절제를 했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다. 아주 그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스 베이버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 내적 금욕이란 말은 불교의 성녀나 천주교 신부들은 수도원이나 절에 가서 세계를 떠나가지고 절제를 했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절제를 했다. 저는 유럽에서 한 10년 살았는데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엄청납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까요? 나 멘사라고 그 학생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서 뭣도 모르고 음식을 너무 많이 떠왔어요. 근데 아마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부족하면 또 가서 돈 더 안 내고 또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화난 친구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남긴 음식을 자꾸 봐요. 그러더니 낮에 아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야, 너 먹고 남은 거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다가 그 음식이라는 것도 무슨 빵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시금치 볶고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축축 뿌리고 거기다가 또 소시지 하나 덮여주는 그게 그 멘사의 식당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동생이라도 우리 부모의 음식이라도 먹고 남는 그거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 낯선 사람에게 먹는 음식을, 남길 음식을 먹어요.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좀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이 정신, 고린도만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죠. 그러면 우리 욕심이 좀 줄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윤리적으로 행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파이오니어들이 모두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